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탕모의 사고는 태국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그녀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사건에 의문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갑자기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건의 주인공은 태국 여배우 니다 파라차 위라퐁이며 모두는 그녀를 탕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1984년에 태어나 3살 때 부모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고 얼마 후 어머니는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모는 아버지와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스카우트 됐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예계에 입문하여 생애 첫 번째 광고를 촬영하였습니다. 2002년에 탕모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출연하여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탕모는 여러 역할을 연기했고 본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5일 23살의 탕모는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탕모는 차 밖으로 날아가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형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2013년에 그녀는 만난 지 6개월 된 가수와 약혼을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탕모의 약혼자는 콘서트에서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이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탕모는 매우 슬펐지만 다행히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탕모는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되어 본인만의 매니저를 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그녀는 다시 또 한 번의 상승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흩날리는 나뭇잎이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악역을 맡은 탕모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성전환 수술을 한 조카가 고모인 탕모의 남편을 빼앗는 것인데 탕모는 고모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냈습니다. 탕모의 인기는 많아졌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그녀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해 가을에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가 된 탕모는 학업을 마치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싼 치료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해 부담이 아주 컸습니다. 그녀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1000만 바트,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자신이 입었던 옷을 팔기 시작하며 매체의 보도에도 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간의 노력에 그녀는 반 정도의 빚을 갚고 또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탕모는 랑싯대학교를 졸업하여 아버지와 약속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탕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공부를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본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순탄치 않은 만큼 탕모는 아주 강인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사고로 얼굴이 망가졌고 파혼하고 우울증을 겪었으며 실업하고 빚을 지고 또 가장 친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탕모는 불과 38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사고로 결론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은 탕모 사건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발언과 마지막 결말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탕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해친 것일까요? 2022년 2월로 돌아가 알려진 전체 과정을 살펴봅시다. 2월 24일 태국 방콕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작은 보트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탕모와 그녀의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그들이 전부 탕모의 친구들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그녀는 매니저를 제외한 다른 4사람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성 샌드는 매니저의 친구였고 남자 셋은 배의 주인인 포와 그 두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포가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매니저는 화장을 하기 위해 탕모의 집으로 갔었는데 두 사람이 늦게 도착하여 포는 우선 배에 연료를 채우며 다른 친구를 픽업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부 모인 후 그들은 2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8시쯤 보트를 타게 됐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사람은 로버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마 7 방향에 있는 논타부리를 향해 떠났으며 보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트에 탑승한 지 2시간이 지난 10시 40분쯤 태국의 경찰서에는 누군가가 보트 위에서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두에 도착한 후 사건을 신고한 사람을 통해 물에 빠진 사람이 바로 배우 탕모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은 곧바로 인터넷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탕모의 연예인 친구들은 곧바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현장으로 가 구조팀과 함께 짜오프라야 강에서 수색 구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수색과 구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조수 시간이어서 조류가 매우 빨라 수색 구조 진행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강변 주민들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놨습니다. 한밤중에 수온은 극도로 낮았으며 탕모가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에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인양 작업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구조팀은 인양 계획을 다시 짜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탕모를 찾는 수색팀은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구조팀, 그리고 해군의 잠수팀과 해군 감시팀이 전부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탕모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도 수색 구조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탕모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월 26일 아침 탕모의 어머니는 스님의 인도로 짜오프라야 강으로 가 꽃을 뿌리며 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오쯤에 수색 구조대는 어머니가 기도한 곳 근처에서 이미 숨진 탕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탕모의 남자친구는 슬픔에 빠져 현장에서 통곡하다가 결국 기절하였습니다. 탕모가 숨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짜오프라야 강으로 가 추모하는 꽃을 놓았습니다. 전 국민은 그녀의 참변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자의 판단에 따르면 탕모는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한 물질이 없었고 몸 위에는 상처가 많았었는데 아마 선미의 프로펠러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건지 물에 빠진 후 생긴 건지 판단할 수 없어 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탕모와 함께 있었던 5사람들의 행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자 그들이 진술한 것과 사고 발생 후의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탕모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탕모의 일행에게 다음날 아침에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되며 바로 탕모를 수색하여 구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사람 모두 사람들 몰래 현장을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새벽 3시쯤에 떠났다고 했지만 CCTV에 그들은 1시 10분경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탕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던 연예인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바로 탕모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새벽 2시 이후에 차례로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CCTV 속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뭔가 의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경찰서로가 진술하기로 한 5명은 전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도 수색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오후에서야 그들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부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탕모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보트에서 놀고 있었는데 2시간쯤 지나자 탕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주포는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는
화장실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할 수 없이 탕모는 선미로가 볼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점이 아주 이상했는데 탕모는 연예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볼일을 봤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보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기에 볼일 보기는 더욱 힘들 것이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탕모가 한 손으로 수영복 아랫부분을 옆으로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탕모가 정말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탕모는 매니저 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분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탕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모로 가는 것을 알고 다른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트가 아주 작아 모르는 이성들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부탁해 배를 먼저 근처에 정박한 후 화장실을 찾는 게 더욱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한 목소리로 탕모가 선미에서 볼일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추후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함께 보트에 탑승한 샌드라는 다른 여성은 현장에서 발생한 장면을 몸으로 재현하였습니다. 그 당시 샌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앞을 보고 있었으며 샌드만 선미에 누워 다리를 선미에 두었습니다. 탕모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샌드의 다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어 뒤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점점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탕모가 갑자기 손을 놓아 물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탕모가 선미까지 걸어가다가 흘린 포도주를 밟아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배가 운행 중이라 누구도 탕모가 물에 빠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탕모가 배에서 떨어진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서도 그들은 1시간 넘게 탕모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사람이 그 생방송을 시청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타가, 더욱이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탕모가 발견된 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녀의 옷은 벗겨진 적이 없어 경찰은 선미로가 볼일을 봤다는 말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보트가 정박한 후 어쩌면 탕모를 다치게 했을 프로펠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정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펠러를 찾기 시작했는데 언론의 압력으로 경찰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양한 프로펠러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트에 탄 여성인 샌드도 탕모 사건에 대해 공개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탕모 얘기를 하다 웃음이 터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눈치를 받은 후에야 엄숙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은 탕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신의 태도와 의문을 표현하였습니다. 탕모와 다른 5명의 사람은 식사한 후 보트를 탔었습니다. 탕모는 매니저 외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이 탕모와 같이 있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탕모는 수영을 잘하는데 어떻게 물에 빠지자마자 사라졌을까요? 수년간 탕모와 함께 일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매니저 크라틱은 왜 사건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이에 탕모의 친구들은 게시글을 올려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탕모가 타인에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한 뮤직비디오가 담긴 CD를 받았는데 안에는 사람이 익사한 장면이 있으며 글씨체가 난잡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본인을 협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친구로부터 딸이 간 모임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사실 뒷거래를 하던 모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탕모가 그런 거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런 모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많은 빚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에 어머니는 딸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에 재벌 몇 명이 있었기에 탕모가 보트에 탑승한 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심하게 거부하여 1명 혹은 여러 명의 재벌들이 불만을 표해 보트 안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는데 폰은 기자가 본인의 멍자국을 촬영한 걸 보고
기자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탕모를 찾다 다치게 된 것이라고 똑같이 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트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다치게 된 거고 탕모가 숨지게 되자 그녀를 강안으로 던진 거며 그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두려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같이 거짓말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초 차오프라야강 CCTV 영상이 유출됐는데 그 당시 장면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한 화질은 아주 흐렸습니다. 어렴풋이 운행 중인 보트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물에 빠지는 속도와 거리로 볼 때 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으로 볼 때 배 위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배 밑바닥의 물속에는 누군가가 물에 떠있는 하얀 물건을 잡으려고 했지만 한 남자가 그 물건을 옮겼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찍은 영상에서도 배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전부 모호하여 경찰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이미 몇십 개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뒷거래 관련 루머인데 배에 탑승한 재벌들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숨겨진 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50만 바트, 하나로 약 1870만 원을 받아 탕모를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사람들은 탕모가 거래에 동의하면 그녀를 호텔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그들은 거물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루머는 매니저의 채팅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트에 총 5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매니저 크라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이후 승용차를 탑승하여 탕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차를 운전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크라틱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차 뒤에는 흰색 차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듣기로 운전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탕모의 집에 도착한 후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탕모의 집에서 나와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도 나왔는데 그녀는 경비원에게 누구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크라틱은 경찰에게 얘기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버트라는 남자와 같이 거리에서 산책했고 흰색 차를 타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동안에도 탕모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탕모 어머니가 매니저에게 왜 그랬는지를 질문하자 매니저는 아줌마와 잘 모르는 사이다.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줌마가 이미 주무실 것 같았고 또 다이빙을 할 줄 몰라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는 이유를 댔습니다. 탕모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매니저가 생각해낸 변명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물속으로 뛰어내려 그녀를 구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본인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답했는데 사실 그녀의 SNS에는 딸과 함께 다이빙하는 영상이 올려져 있었고 물속에서 눈을 뜨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탕모의 휴대폰도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가사 도우미에게 넘겨졌고 도우미가 핸드폰을 탕모의 어머니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 탕모의 팬들은 그녀의 SNS 계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탕모가 갑자기 나타나 본인이 안전하다는 게시글을 올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게시글은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7개의 글이 없어졌습니다. 총 2,0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있어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매니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계속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탕모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매번 잠금 해제를 하고 나면 잊어버려 사실 기억해두지 않았다 라고 하며 게시글을 삭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사람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친구에게 불행이 생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티스트가 숨지게 되면 그녀는 직업을 잃게 되고 돈 버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매니저의 진술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중 진행자는 그녀에게 탕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에 빠지게 되면 탕모는 무조건 강가에서 당신이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 강 안으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어쨌건 집으로 돌아가 편히 자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친했었는데 탕모는 심지어 매니저에게 본인의 옷까지 선물해 줬었습니다. 매니저가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탕모가 입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착용한 선글라스는 사건 당일 탕모가 착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는 탕모에게서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그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그녀는 그녀가 가장 친했던 친구의 남편과 몰래 딸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딸과 힘들게 살게 됐는데 탕모가 그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6년 동안 친자식처럼 보살펴줬습니다. 심지어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자를 그녀의 입양된 딸로 정했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입양된 딸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실 크라틱이 받게 될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크라틱이 사람을 해치는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탕모의 매니저가 탕모와 함께 지내며 상대방이 고생하는 건 보이지 않고 돈 버는 것만 지켜보다 질투하게 되어 결국 보험 사기를 쳐 단번에 돈을 벌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탕모가 모르는 사람을 불러 파티를 하며 심야에 짜오프라야강 위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녀는 네티즌들의 추측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사건 당시 그녀의 수상한 행동과 거짓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고 발생한 시간을 숨기려고 했는데 아주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체 사진이 저녁 9시 56분에 찍었고 매니저의 개인 사진은 저녁 10시 6분에 찍어 사고 발생 시간이 저녁 10시 40분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니저의 말대로라면 탕모가 사고당한 시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사진 뒤에 있는 다리의 불빛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다리의 소등 시간은 저녁 9시였습니다. 일부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9시가 넘었을 때 다리의 조명이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진의 촬영 시간이 수정됐다는 건데 만약 사진에 나온 시간이라면 다리의 조명은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제공한 사진은 전부 저녁 9시 전에 찍은 겁니다. 매니저는 일부러 시간을 변경하여 저녁 10시쯤 탕모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탕모는 저녁 10시 전에 이미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5명은 오랜 시간을 이용하여 현장을 처리했으며 또 일부러 화장실을 훼손하고 자파를 뒀습니다.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을 때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탕모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5명의 변명은 점점 더 모순이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탕모를 위해 정의를 구하고 있을 때 탕모의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녀는 한 토크쇼에서 사건에 관련된 부유한 사업가 포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탕모처럼 저를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100%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때 탕모의 어머니는 심지어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으로 딸의 사건을 조사하는 걸 포기하게 됐을까요? 물론 돈이었습니다. 재벌이었던 포는 3천만 바트, 하나로 약 1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장례 비용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결백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급하게 지불했을까요? 설마 그들은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것일까요? 어쨌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한 어머니는 불과 며칠 만에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심지어 포와 포옹까지 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했는데 연봉이 100만 바트, 약 3,740만 원 정도가 되어 30년간 3천만 바트를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의 진행자는 그녀에게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건데 두렵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몰아듣는다 해도 사람들은 우선 매니저를 비난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이 이미 마무리됐으니 더 이상의 조사할 필요가 없고 장례식만 치르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탕모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실을 조사하는 걸 포기한다면 탕모의 억울함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탕모 어머니의 발언에 사람들은 상심해하며 점점 사건 조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어머니를 자랑하기 시작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탕모의 엄마를 풍자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천만 바트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욕설과 비난에 탕모의 어머니는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읽지도 않아요. 라고 답하며 저는 매일 앱에서 노래를 불러 우승까지 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탕모가 3살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냥 아주 가끔씩 탕모를 보러 갔습니다. 탕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33살이 되고서야 새 가족이 모인 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탕모는 어머니와 다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낸 2년의 시간은 30년이 넘는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탕모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걸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재산을 더욱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탕모의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퍼지게 됐는데 태국 국무총리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총리는 경찰을 도촉하여 최대한 빨리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여 국민의 우려에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탕모 사건에 관련된 77명의 진술과 총 60개의 CCTV 영상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로버트는 본인이 보트 운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그는 배를 운전하는 걸 연습했는데 보트가 불안정해 탕모는 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건 당일에 술을 마셨는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와인병과 와인잔 등 증거물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다른 몇몇의 사람들과 협상하여 현장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탕모의 어머니는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말을 돌리며 3천만 바트가 단지 그녀의 심리적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숨진 원인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법의학 의사에게 재검을 요청하고 화장 시간을 무기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탕모의 법의학 검사 결과가 나오면 딸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다쳤던 건지 확인하여 딸이 사고인지 타인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탕모의 장례식은 태국 방콕의 한 교회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친구들과 팬들은 그녀의 장례식장에 모여 그녀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탕모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반지까지 준비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오후 태국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탕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탕모는 본인의 부주의로 물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계획하여 그녀를 해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보트에 탑승한 사람의 과실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경찰은 탕모와 같이 보트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과실치사, 탈죄방조, 은폐, 증거인멸, 허위증언 등으로 기소했지만 그들은 전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23년 5월 10일 태국 스타 탕모의 익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발표되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 로버트는 징역 2년 9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만 4천 바트, 하나로 약 24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피고인 포는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만 4천 바트, 하나로 약 202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게 탕모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피고인 두 사람과 손을 잡고 법정을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탕모의 어머니는 보트의 주인과 또 탕모와 같이 보트에 탑승한 사람 중 남자 재벌을 용서하고 그들로부터 보상금 3천만 바트, 하나로 약 11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보트 주인을 용서하는 건 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며 보트 주인이 사건 이후에 그녀에게 자주 전화하여 안부를 전하고 사과하여 그녀를 감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탕모의 어머니가 돈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된 건지는 그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사건 판결에 대해 탕모의 어머니는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그녀는 피고인 2명이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라며 항상 그녀를 잘 보살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2명도 탕모의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탕모의 어머니를 계속 돌볼 거라고 했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탕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미인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대회 며칠 전에 갑자기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같이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과 아내를 만난 사람이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소녀의 아버지가 한 짓이라고 믿고 있을 때 반전이 생기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녀의 실종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바로 베니테스 모녀 실종 사건인데요. 오늘 저희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사건은 페르피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페르피난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랑그록 루시용 지역과 피레네 오리엔탈의 수도이며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고대 종교 건물과 고전 마을,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푸른 해안선이 있어 유럽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앨리슨 베니테스는 1994년 5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태어나 사건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베니테스는 사건 당시 50살이며 스페인계 프랑스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마리 조제 베니테스는 그 당시 53세이며 전업주부였습니다. 앨리스는 단장하기를 좋아해서 미용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명량한 딸을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딸을 아끼며 지지해줬습니다. 앨리스는 가끔 친구들과 배구를 하고 영화를 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어디 나가고 싶어 할 때면 바로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딸을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18살의 앨리스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에게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TV 속 스타가 되는 걸 꿈꿔왔기에 그녀의 부모는 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앨리스는 그 대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미용사 일을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앨리스는 뛰어난 외모로 행사 주최 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가장 인기 있는 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참가한 미인대회는 미스 랑그록 루시용이라는 지역 행사였습니다. 랑그록 루시용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오래된 지역으로 평소엔 프랑스 남부라고 불립니다. 미인 선발대회 상위 몇 명의 우승자는 지역 대표자로 미스 프랑스의 전국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회에 참석한 앨리스는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여러 광고 촬영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타 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19살의 앨리스는 미스 컴플런트 미인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미스 랑그록 루시용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앨리슨의 부모는 항상 딸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의 체중 조절과 몸매 유지를 도와줬으며 경기 전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가족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며칠 앞두고 앨리슨이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마리 조제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시간을 2013년 7월 25일로 되돌려 봅시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페르피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50살의 프란시스코인데 그는 딸과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지 11일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프란시스코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그의 의붓딸 리디아였습니다. 그녀는 프란시스코의 아내 마리 조제가 전 남편과 낳은 딸입니다. 리디아는 어머니가 11일 전 오후 5시 17분에 보낸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 하지만 이게 나은 것 같아. 앨리슨과 함께 툴루즈로 갈 거야. 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어머니와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7월 17일에 앨리슨의 친구 알렉산드르는 이미 경찰서에 가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앨리슨이 7월 14일 아침에 집을 떠나 대회 리허설에 참석하기 위해 동쪽에 있는 카네앙 루시옹으로 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 당시 대회에는 총 12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공식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는 매주 연기 등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리허설 후 앨리슨은 그녀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오후에 그녀를 픽업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회의 다른 활동에 참가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많은 스태프들이 앨리슨이 아버지의 차를 탑승한 걸 보았고 몇몇 사람들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부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 앨리슨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대회 주최 측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이번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기에 대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앨리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그의 친구 알렉산드르에게 연락했는데 알렉산드로도 앨리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 오전 10시 30분이 됐는데도 알렉산드르는 여전히 앨리슨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 페르피냥 북서쪽에 있는 앨리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가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떠나려고 할 때 위층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는데 그의 몸은 젖어 있어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에게 지난 이틀 동안 앨리슨과 연락을 할 수 없어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층에 있는 프란시스코는 앨리슨이 어머니와 함께 이틀 전에 툴루즈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툴루즈는 페르피냥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모녀가 휴가를 더욱 잘 보내기 위하여 휴대폰을 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르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는 앨리슨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미인 선발대회를 참가한 후 앨리슨은 매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자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7월 14일부터 앨리슨은 SNS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알렉산드르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져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렉산드르는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상황을 전부 경찰에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 경찰은 앨리슨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그의 딸과 아내가 툴루즈로 휴가를 갔다고 하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날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일 후 프란시스코와 그의 우부딸 리디아가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하고서야 경찰은 모녀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미 오랫동안 각방을 썼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프란시스코와 그의 아내 마리 조제는 크게 싸우게 됐는데 아내는 짐을 챙겨 딸 앨리슨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 프란시스코는 아내가 자신과 싸워 홧김에 나간 거라 모녀가 며칠만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그는 아내와 딸의 생필품까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브딸 리디아로부터 모녀가 툴루즈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일주일 전에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앨리슨을 찾기 위해 집까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거의 2주를 기다려도 모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와 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전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서야 프란시스코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져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앨리슨과 마리 조제의 휴대폰 신호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시간은 지난 7월 14일 오후였습니다. 앨리슨은 미인대회 현장을 떠난 후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 조제는 그날 오후 5시 17분에 딸 리디아에게 본인의 행적을 문자로 보냈고 7월 15일 새벽에 휴대폰 신호가 프란시스코가 근무하는 막사 지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의 신호는 다시 없어졌습니다. 이건 두 명의 실종자가 툴루즈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앨리슨과 그녀의 어머니 마리 조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 두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날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앨리슨의 집에서 약 2.7km 거리가 된 곳에 페르피냥 기차역이 있습니다. 경찰은 앨리슨의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CCTV를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통장에는 소비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앨리슨과 그녀의 어머니가 현지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모녀가 사라진 지 16일 만에 경찰은 단서를 얻기 위하여 사건을 민중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실종자 앨리슨 베니테스, 나이 19살, 키 174cm, 날씬한 체격, 갈색 눈, 밝은 갈색 머리, 실종 당시 청바지와 검은 조끼를 입었음. 실종자 마리 조제 베니테스, 나이 53세, 신장 167cm, 실종 당시 검은색 옷을 입었음. 앨리스는 현지에서 꽤 유명하였는데 그녀가 어머니와 같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지의 언론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페르피냥의 거리와 숲에서 실종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행인에게 모녀의 행적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앨리슨의 친구 알렉산드로도 그녀를 찾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실종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프란시스코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발견하여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에게 39살의 내연녀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테레즈 가르시아이며 그 당시 바르셀로나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의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했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앨리슨 모녀가 실종되기 3개월 전부터 그녀는 프란시스코와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프란시스코는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갔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프란시스코는 거의 모든 언론의 일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앨리슨이 우연히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에게 알려줘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게 된 것이고 그 후 프란시스코는 실수로 아내를 숨지게 했으며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딸도 같이 숨지게 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언론의 보도로 앨리슨 실종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인 림에서 한 사람이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의 여동생 시몬 올리베이라 알베스가 9년 전에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시몬이 실종됐을 때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시몬은 30살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적이 있으며 4자녀를 키우면서 님에 있는 술집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프란시스코를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프란시스코가 님으로 파견된 건데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으며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몬은 4자녀를 친척에게 맡기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경찰의 신문에 시몬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싸웠었는데 그녀가 집안의 모든 물건을 챙겨 떠났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도 휴대폰을 꺼내 시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몬 사건은 앨리슨 모녀의 실종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앨리슨 모녀가 실종된 지 18일 후에 프란시스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살이 엄청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전의 건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동의하에 경찰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철저히 청소한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앨리슨과 마리 조제의 여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건 두 사람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페르피냥의 한 군부대에서 한 군인이 화장실에서 프란시스코가 제복을 입고 세상을 떠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군인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프란시스코의 유서를 발견하였는데 아내와 딸의 실종이 자신과 무관하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참을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됐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동영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영상은 하루 전 프란시스코의 의붓딸 리디아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것인데요. 영상 속 프란시스코는 머리가 창백하고 수염이 헝클어져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10파운드 이상 빠진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어 억양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가족이고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기복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앨리슨이 내 전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계속 버티고 있지만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딸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의붓딸 리디아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울컥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붓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일부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베니테스는 1963년 12월에 스페인 알헤시라스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의료보조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고 프란시스코는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란시스코의 부모는 그를 가톨릭 기숙학교 세우타로 보내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20살이 지나고서야 알헤시라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3살의 프란시스코는 스페인 군대에 입대하여 군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국경을 넘어 프랑스 웨인 부대 1등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150명의 다양한 국적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25살에 프랑스 동남부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업무 집행하던 중 한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는 마리 조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종종 마리 조제를 보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자주 가져다 주어 아이들은 그를 아주 좋아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리 조제는 그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앨리슨을 낳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앨리슨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들은 마르세유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프란시스코와 마리 조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9년 후 34살의 프란시스코는 마르세유 북서쪽에 있는 님이라는 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의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4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녀의 열정적인 성격에 반하여 마르세유와 님 두 도시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여자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런 생활은 7년 동안 계속되다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7년 후의 어느 날 공식적인 여자친구 마리 조제는 프란시스코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그의 다른 여자친구 시몬도 자주 다투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몬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며칠 후 그녀가 실종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시몬이 사라진 지 이틀 후 프란시스코는 마리 조제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아이들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마리 조제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7살이 된 프란시스코는 승진하게 되어 그는 가족을 데리고 페르피냥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 앨리스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앨리스는 바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바람 폈다고 알려
마리는 프란치스코와 크게 싸우게 됐으며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1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 본인이 바람피웠다며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후 프란시스코는 집을 떠나 군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딸이 보고 싶을 때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집을 나간 뒤 그 내연녀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에서 일하다가 또 한 명의 내연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39살의 유부녀 마리 테레즈 가르시아인데요. 그녀는 2자녀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이혼하고 프랑스를 떠나 내연녀와 함께 프랑스에서 사는 걸 계획하였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프랑스에서 또 아내와 싸우게 됐는데 그 후에 모녀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극히 평범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만에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아내의 친척과 친구들의 압력으로 프란치스코는 경찰서로 가 아내와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우붓딸 리디아에게 본인이 아내와 싸워 그녀가 딸을 툴루즈로 데려갔다며 만약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는 우붓딸 리디아에게 동영상 녹화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딸 앨리슨과 아내 마리조제의 실종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 이유 없이 여론의 비방과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에 프란시스코는 한 친척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친척은 그의 말을 듣고 걱정되어 그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지만 프란시스코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정에 프란시스코는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 30분에 그는 내연녀 마리 테레지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를 걱정하자 프란시스코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며 안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마리 테레즈는 그가 걱정되어 다시 그에게 전화를 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전화를 하는 동안 계속 울기만 하고 딸 앨리슨이 그에게는 전부였다고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그가 앨리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새벽 4시에 프란시스코는 군영 화장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일 후 마리 테레즈는 프란시스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소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보라색 스카프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랑해 라고 적힌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프란시스코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프란시스코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떠남으로 마리 테레즈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항상 프란시스코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프란시스코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모녀가 실종 3일 만에 프란시스코가 갑자기 집에 있던 냉장고를 부대로 옮긴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전우를 집으로 불러 냉장고를 같이 옮겼는데요. 전우는 프란시스코의 집 싱크대에서 붉은 자국을 목격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상점에서 많은 소독제와 부식성 물질을 구입했습니다. 모녀가 실종된 후 프란시스코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며칠이 흘러 이론적으로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녀들이 실종되고 5일이 지난 후 프란시스코의 내연녀 마리 테레지가 프란시스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불쾌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란시스코는 그 냄새가 이웃집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냄새가 이웃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 1층 차고에서 난 것이고 그러면 차고가 범죄 현장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가 아내와 딸을 차고지 아래 공간에 숨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고에서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역시 형광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일부의 표백제도 루미놀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 바닥에 다락문이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 크롤링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락문의 주변이나 내부에는 어떠한 유력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공간에 정화조가 있어 내연녀가 맡은 냄새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의 다른 곳에서 루미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몇몇 곳에서 형광 반응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침실 침대 발치에서 소량의 붉은 액체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종된 앨리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말에 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프란시스코가 근무하던 병영으로 갔습니다. 한 군인은 지난달 병영에서 거의 30장의 시트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여러 사람들이 프란시스코가 군부대 세탁실에서 카펫과 시트를 세탁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가 고기를 해동할 때 실수로 붉은 액체를 침대 시트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군대에서 사라진 시트가 그가 무언가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자는 군대의 세탁기와 프란시스코의 냉장고에서 전부 붉은 액체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전부 실종된 앨리슨의 DNA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차량 운전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딸이 실종되고 본인이 숨질 때까지 총 5,000km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하여 그가 늦은 밤에 페르피냥 해변 휴양지 포르투카트로 여러 차례 갔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3일간 해당 지역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나무 숲, 호수, 그리고 해안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의 컴퓨터를 확인한 후 그가 시간관리 전문가인 걸 알게 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많은 내연녀들과 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나이트클럽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일하던 지역에 그의 전 여자친구 시몬의 실종 외에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2건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산드라 마틴은 사건 당시 21살이었고 브라질 사람이며 2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 1월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져 그녀는 남편에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하고 이지오그 타라스콘에 있는 집을 떠난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다 2달 후 한 어부가 산드라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 확인 결과 그녀가 바로 실종한 산드라였습니다. 산드라의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기소됐지만 법원은 결국 그를 무죄로 석방하였습니다. 산드라는 시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몬의 남자친구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 프란시스코는 오드에 있는 카스텔 로다리에 군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산드라의 집에서 차로 1시간 남짓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드라에게 일어난 일이 프란시스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 5월에 A9 고속도로에서 특수업종을 하는 브라질 여성이 손님을 대접하다 차 안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프란시스코는 그곳에서 가까운 군영에 있었는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갑자기 사라진 3명의 젊은 브라질 여성은 프란시스코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프란시스코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진실은 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단서로 프란시스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의 의붓딸 리디아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가 결백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사라진 후 미스 랑그롱 루시옹 미인대회에 1년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인대회는 8월 11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이전 미인대회에서 준우승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도 그 당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 경기가 끝난 후 그녀는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가 앨리슨 모녀가 사라진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프란시스코가 숨진 지 1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당시 대회의 우승자인 노마 줄리아도 우승을 하고 얼마 안 돼 19분 사진을 촬영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아마 프란시스코가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연이 한 사람에게 밀집되어 발생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동기가 있으며 시간도 맞았고 그가 계속해온 행동과도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면
프란시스코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추측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프란시스코는 앞선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녀의 실종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앨리스는 미인 대회를 참가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녀는 그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우연히 미인 대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어 그녀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그 두 사람은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프란시스코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고 이게 바로 범인이 기대했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범은 프란시스코가 그의 아내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그에게 몰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본인을 사건과 관련 없게 한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정말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